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정치권의 한 이슈의 주인공을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튜디오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조만간 한 집 살림을 할 수도 있는 두 분을 모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전 의원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만간 두 분이 이제 한 집안 식구가 되는 걸로 봐도 되는 거죠? 그렇겠죠. 네. 왜 근데 이렇게 주저하면서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그거는 민주당 입장이고 저희 열린민주당은 워낙 저희는 자제력과 그다음에 자존감과 네. 프라이드가 높은 우리의 또 너무 의결당원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세게 지르신다 어떻게든 또.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좀 이 이야기를 좀 다 모아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선거판 이야기를 하면서 합당까지 한번 좀 이야기를 좀 쭉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의총 관련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건데, 그러니까 일단 민주당 이야기는 아까 박용진 의원님께서 들으니까 박주민 이야기는 좀 이따 듣고 네. 김진애 전 의원님께 어제 의총 결과 쭉 보셨죠? 감상평을 좀 해주신다면. 왜 저한테 먼저 들밀어 도대체. 아니 왜냐하면 저는 제가 오기 전에 바로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여러 사람을 이제 혼내키는 역할이 제 보통 역할인데. 그래서 먼저 드린 거예요. 아니 근데 어저께 조금 매가리가 없던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어떻게? 왜냐하면은 이제 물론 이것도 어저께도 절차로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메시지를 던진 거는 이재명 후보가 주중에 던졌단 말이에요. 상당히 강하게 던져서 그거를 당이 받은 건데 당에서 받는 거로 해서는 사실은 어떤 조금 약간 구체적인 결론이라든가 이런 거로 좀 가져야지 그 다음에 한 단계가 더 나갈 수 있는 건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잘해보자라고 그냥 하는 쪽에 공을 다시 이재명 후보한테 넘겼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당도 아니면 거기에서 좀 근소한 제안이 나온 건 없어요, 박주민 의원님 그 안에서 20분이 발언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20명이 이제 발언을 하면서 뭐 여러 얘기가 나왔지만 뭐 전반적인 얘기는 뭐 이재명 후보님이 하셨던 말씀이나 송영길 대표의 모두 발언이나 뭐 그런 취지에 가까운 말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공개 발언한 분들 말고도 텔레그램 방이 있는데요. 그 텔레그램 방에 이제 또 여러 의원들이 못 오면서 자기 의견은 이렇다라고 남겼는데 대부분 그 반성과 함께 좀 후보 중심의 선대위로 거듭나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죠. 근데 오늘 저간 보니까 또 일부 언론은 또 이제 벌써 이제 어떤 보도를 내놓냐면 아니 지지율 떨어지는 게 후보 문제인데 왜 우리한테 그러니까 덮어씌우느냐 이런 식으로 볼멘 소리 나온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이런 분위기가 실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제 적어도 공개 발언에는 그런 반응은 없었거든요. 네. 그 보도를 한 그 언론은 다 이제 익명으로 해서 이제 처리를 했던데요. 그렇겠죠. 아니, 그렇겠죠. 그런 뒷담화야 뭐 항상 그 갈라치게 하려고 하는 언론의 저기 아닐까요? 그렇게 보시는 네. 거. 그리고 그 김진애 전 의원께서 좀 더 이제 그 객관적으로 평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을 하면 지지율이 지금 뒤처지고 있는 건 객관적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라고 진단하세요?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된 지 지금 한 보름 됐잖아요. 5일날 선출됐으니까. 네, 예. 보름 됐는데 이제 일단은 큰 컨벤션 효과는 이제 넘어갔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5%에서 7% 정도의 격차가 있는데 사실은 격차 자체의 문제보다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이렇게 반등의 어떤 계기가 잘 보이질 않는다라고 하는 게 박스권에 그게 좀 갇혔다. 그게 좀 걱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위기는 계속해서 올 겁니다. 여러 종류의 위기가 올 텐데 이게 뭐 근본적으로 저희가 그냥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뭐 싸우는 거니까 그런데 그 반등의 모멘텀을 찾아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 거고 이제 좀 이따 그 반등의 비책도 그런 말씀해 주시는 건데. 비책 없어요. 왜? 네. 아무튼 지금 김진애 의원님이 이런 진단에 동의하십니까, 박주민 의원님? 뭐 여론조사 결과 말씀하신 대로 한 5에서 7% 정도. 물론 이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적게 격차가 벌어지는 걸로 더 많게 나오는 데도 있고. 더 많게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평균 잡으면 아마 5, 7% 정도 될 것 같은데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뭔가 개선하려는 방법들 찾는 건데 찾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정책적 분야도 있을 수 있고 선대위 활동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현안에 대한 대응이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어제는 이제 그 선대위의 활동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개선 방안을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선대위의 문제점이 뭐였는데요? 그러면 어제 이제 나왔던 이야기로 공이 지적되는 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메머드급으로 꾸려는 놨는데 꾸리기 또 위해서 시간도 많이 썼는데 정작 꾸려 놓고 나니까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떨어지더라. 라는 지적이 계속 나왔던 예. 거고요. 두 번째는 메머드급인데 뭐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정확한 어떤 공략 포인트나 세일즈 포인트를 전략적으로 찾아내고 그걸 조직적으로 뭐 움직여가지고 활용하는 선거운동 한다든지 이런 활동적인 측면이 굉장히 죽었다. 그럼 좀 약간 이렇게 과하게 봤습니다. 얘기하면 허송세월했다. 이 얘기도 저는 연결이 근데 좀- 허송세월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사실은 이제 경선 과정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네. 다른 어떤 경선 때보다 치열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굉장히 상처가 많이 남아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나 다 원팀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원팀으로 가기 위한 한 방법으로 메머드급 선대위를 꾸린 겁니다. 예. 꾸리고 나서 이제 경과를 해보니까 이것보다는 좀 더 후보 중심의 신속한 대응이나 이것이 필요하니까 후보에게 정권을 주자 이 과정까지 온 거예요. 이 과정이 저는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거쳐가야 되는 과정.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었다고 네, 봐요. 근데 이 점에서 제가 얘기를 하면 저는 사실 그 원팀 메머드 선대위가 출범했을 때 그것도 벌써 한 2주일 됐는데 출범했을 때 그래 그나마 굉장히 잘했네 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로서는 원팀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큰 거였기 때문에 예. 약 170명 정도를 꾸려내는 것만 해도 일단 잘했다. 근데 저는 그때도 생각을 했던 게 분명히 기동대는 따로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 근데 그게 안 움직이고 있다는 거에 나중에 보고 좀 이제 조금 쇼킹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사실 169명의 국회의원들은 워낙 좀 느리잖아요. 네. 그리고 게다가 선수 위주가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있고 그리고 아시겠습니까? 요새 국회의원들이 제일 바쁜 시절입니다. 지금 12월 달까지가. 그러니까 이럴 때 왜냐하면 별도로 별동대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에 충격을 먹어서 그거를 누가 못하게 했나? 아니면 생각을 못할 리는 없었을 텐데. 박주민 의원님 생각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캠프 차원에 있을 때, 그러니까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캠프 차원에서의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김진애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있긴 있었어요. 메모드급으로 꾸리되 이게 중간에 끊김없이 뭔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잡아나가려면은 뭔가 움직이는 단위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단위를 만들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원팀이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원팀 분위기를 훼손할 수 있기 지금 때문에 이제 문고리 이야기 나올 수도 있고 네. 뭐 그래서- 사선 얘기 나오고 뭐 이럴 수도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 내려놓고 원팀을 구성하는 데 집중하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원팀으로 구성이 됐고 그래서 많은 분들의 마음이 좀 치유된 부분이 있어요. 치유된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지만 이 원팀이라는 체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치유라든지 회복이라는 측면에는 효과가 있지만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판단까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집단지성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약간 후보 중심의 슬림하고 또 기동성 있는 그런 조직으로 간다는 큰 동의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이 과정이 불필요했다거나 꼭 그 쓸모없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근데 보지는 지금 않습니다. 치유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그러면 대놓고 네. 여쭤볼 텐데 그러니까 이낙연 캠프에 있었던 분들이 지금 다 융화 다 잘 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다 들어가서 안에 뭐 이 사람은 100% 치유됐다, 90% 치유됐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확실히 경선 끝났을 무렵보다는 굉장히 좋아졌죠.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거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낙연 캠프에 계셨던 분들도 스스럼 없이 이제는 무조건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기 고민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내놓기 시작했고 그러면 조금 김진애 의원님이 조금 전에 그 묘한 미소는 어떤 의미입니까? 아니 제가 항상 묘한 미소를 아니요. 짓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완전히 치유되고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건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위해서 하는데 제가 요새 이제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이낙연 전 대표님께서는 도깨비 모임에도 가시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저는 일단은 뭐 제가 어저께
어저께인가 이틀 전에 그 이재명 후보가 논산에서 논산 선언 비슷하게 엄청 한 20분짜리 기가 막힌 이걸 한 적이 있어요. 예. 연설이 그 현장 연설로 아주 좋았는데 그 뒤에 보니까 김정민 위원님이 탁 서 계시더라고요. 지역구가 거기. 지역구가 바로 그거니까. 그래서 근데 표정이 좋아요. 아주. 그러니까 표정이 이제 올라타는 분위기더라.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는 중이구나 하는 걸 저는 맞습니다. 느꼈습니다. 네. 네, 네. 아, 그러면 조금 전에 미소는 묘한 미소가 아니라 흐뭇한 미소였던 거군요. 흐뭇했습니다. 김정민 의원 봤을 때 제가 좀 흐뭇했어요. 실제로 이제 이낙연 캠프에서 활동하셨던 의원님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는 막 야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이래?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까지 온 겁니다. 온 거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분들의 의견까지 반영이 돼서 선대위 재구성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 왔던 사람들이 야 선대위 이거 뭐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낙연 후보 쪽에 계셨던 분들도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야 이거 좀 다시 좀 해야 돼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된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여의도 주변에는 입방아 찍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오긴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도 있어요. 아까 인터뷰했던 박용진 의원은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던데 의원들이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되느냐 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내 금배지가 유지되느냐 마느냐가 더 중요한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정권 넘기고 그러니까 2년 뒤에 총선이라 정권 심판론으로 해야 재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안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돈 적이 있다고 하던데 완전히 이건 근거 없는 소설입니까? 뭐 그런 얘기들이 주위에서 돈다라고 어제도 누군가 지적을 한 분은 계세요. 아, 의총에서? 의총에서 그런 얘기가 돈다. 우리가 이런 오해까지 받아야 되겠냐 아, 오해. 하면서 불만을 터뜨리신 분이 계셨죠. 근데 그런 오해인 건 얘기를 맞습니까? 의원들이 실제로 한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의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러면 박주민 의원님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있으니까 열심히 뛰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그 핵심 당원분들 좀 모아서 뭐 중앙 체계와 상관없이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부터 해서 선거를 가능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재편하자. 중앙이 체계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지역 이런 얘기를 조직을? 했고 그래서 지역을 좀 이제 가동을 좀 시키려고 합니다. 그동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오프라인 당원 모임 거의 하기가 어려웠어요. 아, 근데 그렇죠. 이제 오프라인 모임도 어느 정도 풀렸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진영도 짜고 당원들도 만나고 당원들도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이번 주부터 하자라고 얘기해서 그런데요. 할 겁니다. 예. 어저께 잠깐 이제 송영 대표님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 실적이 앞으로의 공천에. 공천에 맞아. 그 얘기. 확실하게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국회의원을 움직이려고 그러면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낯이 나야 돼요. 일단은 그렇지. 본인이 스피커가 되든 어디 가서 뭐 얼굴을 팔 수 있든 간에 본인 낯이 나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본인의 선거에 도움이 돼야 됩니다. 본인의 선거는 지금 당장 지방선거거든요. 일단 2년 뒤 그렇지. 선거가 아니라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그렇지. 지방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끔 되고 거기서 조직활동에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거냐 하고 딱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실은 지금 이게 있거든요.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구청장부터 시의회 의원님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 지금 제대로 뛰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에요. 그잖아요. 국회의원 자체보다도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하고 얼마나 연동되면서 이걸 잘 하느냐.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역시 뭐 어떤 이제 뭐 근사한 타이틀을 하나씩 주는 거죠. 타이틀은 잘 주셨으니까 타이틀이 잘 됐는 일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아니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김종민 위원장님의 그 선대위 타이틀이 미디어 콘텐츠 위원장이라고 그러세요. 네. 네, 그래서 일단 귀에 안 꽂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점검하시고 저는 두 번째 첫 번째 것도 뭐 쉽지 않은 거지만 두 번째 거 왜냐하면 그게 돼야 각기의 지역 조직에 내려가서 지역 이거를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별동 부대라 하면 제가 별동 부대까지 나갔다 하면은 그거는 뭐냐면은 후보가 던지는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거를
말하자면 분위기를 바람을 잡고 전국적으로 전 국민의 마음속으로 가는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 그거는 완전히 이제 별동대가 좀 해야 되는 이건 그런 이제 중앙단이 일들이죠.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방선거 얘기하니까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이거는 내년 대선에 그냥 말 그대로 줄선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그럴 거라고 가능성이 많은 있죠. 분들이 예상을 하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도 대선 승리 없이 지방선거 승리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 불합리한 기준이 아니라 굉장히 합리적으로 봤을 때 대선에서의 기여도가 지방선거 공천의 첫 번째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그거를 약간 원칙적으로 좀 선언도 해주고 밝혀주고 네. 명확히 해주고 하는 것이 지금 뛰고 계신 분들에게는 좀 더 동인이 될 거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진애 의원께서 계속 이제 어떤 기동 별동대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하시니까 어떤 사람들로 구성을 해야 되는지 한번 팁을 줘보세요. 아 그런 거 안 해요. 저는. 왜요?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지. 아니 대안을. 그런 건 안 합니다. 그런 건 안 그런 한다? 그런 거는 후보하고 뭐 다 저기서 알아서 그럼 해야지. 박주민 의원이 그 별동대 이끄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갑자기 무슨 이거는 저기를 해야 되는 게요. 일단은 선거는요. 제가 이제 지금 저 민주당의 또 하나 좀 약점 중에 하나라는 게 뭐냐면은 초선들이 굉장히 많은데 초선들은 사실 선거를 잘 모릅니다. 대선을 한 특히 번도 안 치러보고 대선을 한 번도 안 치러봤고 그렇지, 큰 선거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굉장히 상황이 벌어지면 당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선거를 치러본 사람이래야 됩니다. 선거를 그렇죠. 좀 실패도 괜찮아요. 치러본 사람이래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사람이 좀 이제 총대를 확실하게 매야 되고 그 사람이 그야말로 24시간 팽팽 돌아갈 수 있게끔 움직여야 된다는 건 확실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거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꾸려져야 네. 된다. 그래야 그리고- 이제 기민하게 판단 내리고. 그리고 거기에는 뭐 제가 이제 하도 여러 이름들이 막 나가되니까 저한테도 그 이름을 내놓고 싶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이렇게 신망과 신뢰가 두터운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안 여쭤볼게요. 그 조직 이야기 말고 제가 하나 여쭤본 게, 자, 그 이재명 후보가 당 후보가 된 후에 아마 제일 먼저 꺼낸 카드가 이게 아닌가 싶은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꺼냈다가 철회를 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게 악수였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부에서는? 사실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이재명 후보가 이제 후보가 돼서 던지긴 던졌지만 그 전부터 고민은 돼 왔었어요, 당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동시에 뭘 할 수 있고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는 이제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손실보상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지만 소비를 좀 진작시키기 위한 재난지원금 형태의 지원도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에서 이제 나온 거죠.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이 전 국민이 아니라 항상 잘라왔던 거,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는 실제로 받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던 부분,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 또 이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는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을 두텁게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좀 고민했었어야 됐을 수도 있고. 제가 여쭤본 네. 건, 자, 이게 처음 시도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 시도를 했었고 그때마다 이른바 홍남기의 벽에 가로막혔었잖아요. 예. 이 이낙연 대표 시절에도 이낙연 대표가 홍남기 부총리를 앞에 두고 참 나쁜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이해찬 대표 정도였잖아요.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니 도대체 뭘 믿고 그러면 요번에는 그러니까 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저는 그 근거가 정말 궁금했거든요. 요번에는 뭘 믿고 이게 될 거라고 관철될 거라고 그러니까 믿었던 거예요? 뭐 정부와 항상 그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 과정에서 때로는 관철되기도 하고 때로는 약간 뭐 주장이 중도에 이제 접히기도 하고 이랬던 과정인데 이번에 이제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그래도 관철을 좀 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봤던 부분이 그러니까 그 있는 거죠. 이유가 뭐냐고. 그렇게 네? 본 이유가 뭐냐고. 그런데 대선 후보가 이제 새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칭 말빨이 먹힐 거다 이렇게 봤던 아니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첫 번째는 이 논의가 처음에 갑자기 딱 튀어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위드 코로나 가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 중에 옵션 중에 하나 들어있었던 그 거예요. 말씀은 그럼 물밑에서 정부하고 얘기가 진행이 됐다라는 말씀이세요? 정부하고 얘기가 진행됐다는 게 아니라 당 차원에서는 이 고민을 했었고 물론 제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됐었는지 모르겠는데 논의가 어느 정도 있었긴 있었던 거고요. 정부도 당연히 어느 정도 고민이 있었겠죠. 위드 코로나 그냥 한다고 해서 당연히 경제가 회복되거나 이건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던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세수나 이런 부분이 이제 초과 세수가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계속. 그리고 실제로 있고. 그러니까 초과 세수 부분이 있으니까 그동안 그 세수 부족이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했던 부분도 있는 거죠. 예. 김진애 의원님은 그 이 카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아까 카드가 여러 종류 카드를 지금 얘기하시는 건데 저는 첫 번째 던진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재명 후보의 철학과 소신이 명쾌하게 담기고 그동안의 메시지하고의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요. 기본소득하고도 연결되는 네네. 거고. 그래서 예.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다음에 당이 그래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것도 굉장히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정부의 벽에 막힌 거 저는 홍랑기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예산에 관련된 행정과 그다음에 정부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거기서 여러 가지가 이게 이제 말썽이 일어나고 굉장히 지난한 논쟁이 될 것 같으니까 저는 그거를 딱 거둬들인 것도 저는 잘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스타일을 그 구기는 결과는 안 빚을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거 왜 구겨요? 처리를 했잖아. 아니, 처리. 구기고 싶어 하시는 지금 눈치야. 왜 또 몰아가요? 몰아가기는. 저는 아니요. 이거 철회라고 하는 것도 굉장한 정책의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적당한 타이밍에 그걸 철회한 것도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저도 합니다. 약간 그렇게 평가합니다. 지금까지의 정치인들 보면은 본인이 세게 낸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철회하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어떻게든 그냥 묻어지게 만들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관철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쓰는데 아니면 핑계를 찾든지. 근데 굉장히 솔직하게 철회라는 걸 함으로써 상당히 이 사람이 기존에 이제 대중들이 갖고 있던 이미지와 달리 유연하고 굉장히 독단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실용적이고 오. 한 측면을 부각시킬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각을 좀 바꿔보십시오, 김정배. 왜 저한테 자꾸 사회께서. 이러세요? 저는 질문만 하는 사람인데 왜 근데 저한테 이러세요?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국회의원이나 이런 정치인이 아니라 지자체 단체장을 했기 때문에 정책이 굉장히 실용적이어야 되고 항상 그걸 강조하거든요. 정책은 실패하면 안 된다. 실패하면 안 된다. 최고의 어떤 성과를 내는 것도 좋은데 그러다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정성을 동시에 항상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또 안정성을 굉장히 우선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는 실용적이 됐다. 그 10년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근데 이번에 이제 정책을 냈던 과정, 그다음에 정책을 철회하는 과정도 저는 그 실용주의라는 것이 바탕이 된 흐름이었다고 그러면 봐요.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 철회와 기본소득 공약과는 어떻게 매치돼서 앞으로 이야기를 어떻게 끌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기 좀 재미가 없는 질문이 너무 길게 이어지네. 그래도 궁금하니까 이건 여기까지는 해야지. 한번 좀 답을 한번 줘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본소득 관련돼서도 굉장히 유연하게 접근하자. 유연하게. 예,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시고 계신 거고요. 예. 뭐 유연하게 모든 게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안 여쭤볼게요. 네. 조금 전에 그 우리 PD가 지금 올려주는데 조금 전에 이제 KSO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 결과가 또 발표가 됐나 봐요. 격차가 많이 줄었는데요. 그렇네요. 이재명 39.5, 윤석열 40.0, 0.5% 포인트 차로 간격이 엄청 좁혀진 건데. 그럼 이제 다시 상승 탄력을 탄 걸라고 봐야 됩니까? 물론 이거 하나만 갖고 이야기하는 좀 너무 섣부른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탔다고 봅니다. 저는 되게 보름쯤 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소심하게 굴고 있잖아요. 소심하고 입을 닫으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이 되는 걸 피해가고 있는데 그게 벌써 이제 사람들이 눈치를 채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대위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기대도 좀 낮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와중에 저는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메타버스는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은데 매주 타는 버스. 네네. 이게 뭐 트루만의 기차 약간 뭐 유세라고 통하고 그러는데 매주 타면서 거기서 방송도 하고 사람들 계속 만나고 직접적으로 만나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냐면은요, 저는 항상 그 생각하는데 여론조사를 통한 여론하고 그다음 민심하고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동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어느 만큼까지 갈 수 있을지 이거는 지켜봐야 되지만 일단 그런 민심의 바람은 상당히 올라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저기 박주민 의원 뭐 덧붙일 말씀 없으시고?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나 저희 당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곤 있어요. 오늘 이 조사 말고 YTN 조사도 작은 정도지만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흐름은 좀 그렇게 잡힌다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말조심 행동 조심을 하죠. 너무 소심해요. 진짜 아무 거의 말을 안 하는 정도인데 그러면서도 그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는 대변인 등을 통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좀 작용할 것 같아요. 더. 어차피 뭐 선거라는 게 상대 게임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진애 의원께 그럼 여쭤보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다시 상승세를 탄데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카드라고 하는 게 일정하게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하면서 합당 얘기 나온 지 한 4나흘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이거에 기여를 했을까? 모르겠네. 너무 겸손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요. 아니 근데 이거는 있어요. 저는 이제 뭐 김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합당이 나중에 어떤 효과를 낼지는 모르지만 네.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위기에 봉착돼 있는 상황에서 무언가를 액션을 취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괜찮은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솔직히는 민주당이 크기에 비해서 항상 조금 이제 좀 아주 조금 속도도 느리고 좀 공룡 굼뜨고, 같고 예. 메모도 갖고 맨날 그러다가 이거는 왜냐하면 후보가 직접 얘기한 것들만 딱딱 어떤 결정에 대해서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거기다가 이거를 합당이나 이런 표현을 쓴 게 아니라 당대당 통합으로 새롭게 시작을 하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그것도 하나의 용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마 나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열린민주당 입장에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실 게 만약에 그 합당이 성사가 된다면 민주당의 당 기풍이나 이재명 후보의 대선 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을 하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사실은 열린민주당을 굉장히 강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저는 강성이라기보다는 열린민주당은 열성이에요. 굉장히 예. 열성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에는 열정이 있고 그다음 대의에 대해서 말하자면 헌신하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 용기가 있고 개척적이고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사실은 중도층이나 이런 것도 어떨 때 보면은 죄송합니다만은 민주당보다 열린민주당이 낫네 이런 사람 얘기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 답답한 거를 풀어주고 앞에서 용기 있게 나가고 이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서 만약 이게 성사가 된다면 그런 뜻에서 용기와 개척과 앞으로의 개혁과 대의와 대송적인 이런 거에 투입을 한다, 전력 투입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태어남이 보인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뭐 나쁜 일은 해오지는 않아도 지금 상당히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막연한 대중적인 거부감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뭐 겸손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갑자기 말을 너무 아끼시는데?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면 속으로 니네들이 할 수 있는 게 뭔데 이럴지도 몰라. 그런 것 같기도 해. 제 짝꿍 얘기긴 하지만 민주당이 좀 많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어제도 그렇고 제 짝꿍이 뭐 정치에 대해서 저한테 자주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제 밤에 아주 심각하게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민주당이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짝꿍이라는 게 이제 부인 말씀하시는 네, 거니까. 예. 이거 농담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열린민주당은 아직도 대선 후보를 낼지 않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누구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는 못하지만 열린민주당의 상당히 많은 당원들은 사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성향이 그동안 많이 보여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실 어떤 기질이나 성정이나 목표나 이런 거로 봐서는 사실 열린민주당하고의 코드가 상당히 잘 맞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좀 인식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사실 추미애 후보하고도 비슷했지만 그런 게 이제 솔직히 이재명 후보가 여태까지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회 관료주의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사실 의회와 이런 거에 갈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할 때 아마 이재명 후보로서는 열린민주당의 이런 기질과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잘 매치시키고 싶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그 이제 그 협상이 이제 본격화될 때인데 네. 좀 그러니까 이게 그 무조건 고속도로를 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 걸림돌이 뭐가 될 수가 있는 걸까요? 여러 가지겠죠.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은 열린민주당은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솔직히는 지금으로서는 민주당으로서는 전혀 손해 보는 게 없어요. 솔직히 합당이? 민주당은 네. 민주당으로서는 당대당 통합을 하니까 그쪽에서는 여러 가지. 그렇지만 열린민주당으로는 생각할 게 굉장히 많고요. 열린민주당의 의결 당원으로서는 동시에 생각할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도 끊임없이 박영선 후보께도 얘기 드렸고 이재명 후보님께도 얘기 드리는 게 열린민주당 당원들의 마음을 얻으셔야 된다. 그동안 상처도 많고 굉장히 그야말로 소름도 많습니다. 쉽게 이제 그리고 서재 취급당했다는 뭐 이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한 가지만 얘기하지는 마시고요. 저도 당한 게 있으니까 하여튼간에 그러니까 그런 그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하면 희망으로 바꿀 수 있냐, 변화로 바꿀 수 있느냐에 대한 거가 보여지지 않아요. 저는 이번에 이런 거는 지분 싸움이나 이런 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대의를 하면서 열린민주당의 의결당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여기에 저는 달려 있다고 보고요. 그거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제 사실 열린민주당의 힘은 세석의 의원도 아니고 김진애도 아니고 사실은 이 열린민주 당원들의 뜨거운 열정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분들은 정말 일당백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한번 실으면 뭐 일당만으로도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게 그다음에 이제 아시겠습니다. 열린민주당 당원들은 민주당에 실망해서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거기에 들어가야 되느냐, 거기서 발표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트라우마도 상당히 많으신 그런 분위기도 꽤 분들입니다. 있어요? 그런 상황? 있습니다. 열린민주당 당원들은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열린민주당 거기다가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자존감들 세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수 있으면 뭐 이거를 잘 사 보시라. 이런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박주민 의원님? 왜 흐뭇함이 있어가지고 계세요? 열린민주당 당원분들이 굉장히 열성적이고 예.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정치적 활동을 해오셨고 또 우리나라 민주주의라든지 또는 문재인 정부의 여러 성과를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 오셨다는 것은 인정하죠. 그래서 이제 통합이 된다면 아마 굉장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또 말씀하신 대로 그 열린민주당 당원분들의 마음을 사는 과정이 있어야만 예. 그런 에너지가 고스란히 넘어오겠죠. 예. 그런 게 숙제인데 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 아까 조금 전에 김진애 의원 말씀대로 이재명 후보고 이제 속칭 이제 궁합이 맞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 열린민주당 같아요. 당원들하고 뭐 그러면 뭐 큰 줄기는 잡혔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모릅니다. 모른다. 궁합된다고 다 결혼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면 열린민주당 입장에서 만약에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며칠 전에 정철 카피라이터 보시고 인터뷰를 했더니 네. 그분 같은 경우는 당명을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교집합은 민주밖에 없으니까 민주당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내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당명을 바꾸는 정도까지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뭐 어떤 경우에 당명 바꾸는 거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저께 저는 이재명 후보 논산 연설을 듣다가 딱 귀에 꽂히는 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뭔데요? 새로운 민주당. 그 말이 갑자기 귀에 딱 꽂히더라고요. 그럼 요번에 이제 새민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냥 민주당이죠. 어떤지 저거 하는데 새로운 민주당, 새로운 대한민국. 운이 맞네. 네. 아니, 왜 웃으세요? 새민당에 대해서 왜 웃어? 왜? 본인도 얘기하시면서 웃으시면서 뭐야? 그런 아재 개그하고서 하니까 웃지 뭐. 좀 어감이 안 좋긴 하다, 그죠? 네. 세미터 생각나잖아요. 네. 그냥 민주당. 네. 민주당 바깥에서 얘기하는 건 항상 민주당이고요. 그러니까요. 네. 원래 그러니까 그 심플한 게 좋은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까지 해야 되나? 아까 이제 잠깐 그 얘기 했잖아요. 뭐 도이치모터스나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어차피 대선이라고 하는 게 상대 게임이다 보니까 결국은 윤석열 후보 요인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도이치모터스가 또 어떻게 전망하세요? 법사위원이니까 잘하실 거 아니에요. 도이치모터스 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2013년도에 경찰이 작성한 내사 보고서의 주요 인물들이 다 구속됐어요 지금. 그렇죠. 신기한 거죠. 작년 1년 내내 수사가 안 되다가 갑자기 윤 전 총장이 총장 그만두자마자 5명이 다 구속될 정도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범죄였다는 건데 수사가 진행이 안 되었다는 뜻입니다.
남은 게 이제 김건희 씨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김건희 씨를 소환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해서 조사와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한간에는 뭐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한간에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뭐 이게 걱정은 좀 되긴 되는데 걱정이 된다라면. 그래도 지금 수사팀이 그래도 의지를 갖고 한다니까 좀 봐야죠. 예. 근데 또 그 얘기도 공수처에서도 고발사주 사건 요번 주 안에 마무리하는데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 낼 거다. 이런 식의 또 전망 기사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는 진짜 밀봉돼 있고요. 그 의원들이나 뭐 외부하고 전혀 교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는 처장이 법사위 출석했을 때 물어보는 게 난데 물어봐도 다 원칙적인 답변만 해서 이 보도가 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김진애 의원께서 이 민심을 정확히 포착하고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겠는데 누가 그래요? 그냥 제가 외교적 발언한 거예요. 김건희 씨가 이제 언젠가 등판을 해야 되잖아요. 네. 등판을 하면 윤석열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이제 뭐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배우자 포럼을 비롯해서 굉장히 여러 그림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림 만들고 그다음에는 이제 아주 사소한 걸 가지고 그 말하자면 이제 스캔들 비슷한 에피소드 가지고 여러 가지 만들려고 뭐 패션이라든가 무슨 뭐 손짓이라든가 조그만 발언이라든가 이런 걸 할 텐데 본질에 대한 거는 이제 의문을 더 나게 만드는 거죠. 국민들 앞에서 보면 야 저렇게 경력과 학력과 이렇게 무작위로 저렇게 했던 사람 거기다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까지. 그다음에 저도 확실하게 아는 거는 이름도 한번 바꾸셨더군요. 예. 네. 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이 국민들한테 이제 의아심을 가지게끔 만드는 데는 분명히 역할을 할 거예요. 뭐 그거를 그러니까 의아하게 만든다고 하는 게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검찰총장의 위치로서 또 검사로서 이거를 다 막아줬던 거 아니냐.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어떤 관계냐. 이렇게 되면은 가령 앞으로의 청와대나 가령 윤석열의 비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걸 가져올까. 저는 이제 그렇게 의아해하는 국민들이 이제 딱 눈에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어떤 여론이 조성이 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죠. 오히려 의혹의 시선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라면. 아니 이제 구체화되는 거죠. 그렇죠. 의혹이라는 게 구체화되는 거죠. 여태까지는 막연하게만 알던 게 구체화되는 거죠. 대상이 생겨버리니까. 혹시 어제 의총 전후에서 그 김종인, 김한길, 김병준 전부 다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겪었던 분들이잖아요. 네. 그죠? 이 세 분이 지금 후상김 시대를 열고 있죠. 국민의힘 선대위의 헤드를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그 평이 많았을 것 같은데 민주당 안에서 어떻게 전망들 하던가요? 뭐 민주당 안에서는 별로 그분들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요. 네. 다만 오늘 아침에 다른 라디오에 잠깐 인터뷰를 했더니 그걸 질문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면 최근에는 되게 말씀을 자제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얼마 전까지 돌아다니면서 1일 1만 원 했지 않습니까? 그분의 노동관이라든지 교육관이라든지 또 인권에 대한 여러 소위 그 소신 발언들을 하셨잖아요. 그런 소신과 철학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분들이 모르겠고요. 만약에 맞다면 저희가 오히려 그 세 분들을 잘못 봤던 거고. 근데 소신 이런 걸 떠나서 세 분 전부 다 센 캐릭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센 캐릭터가 한 자리에 둘러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센 캐릭터를 이렇게 붙여놓고 네. 윤석열 후보가 혼자서 왕 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게 될까요? 뭐 되고 싶은 거겠죠. 근데 윤석열 후보로서는 지금 여러 가지의 병풍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병풍이? 가령 그 본인의 병풍도 필요하고 또 김종인의 질주를 막기 위해서 김병준도 필요할 테고 또 안철수하고의 관계를 위해서도 김한길이 필요할 테고 뭐 등등의 서로 간에 이런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또 이준석을 막기 위해서는 또 누가 필요할 테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그래서 후삼김 시대를 열라고 하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병풍용이다. 그럼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그러면 이제 본인이 하는 역할은 뭔데? 그럼 다 다른 사람 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그래왔잖아. 본인이 정치를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오늘 왜 두 분이 저를 이렇게 구박할까? 재밌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이제 앞으로 이제 물론 대선 가도를 이제 100일 조금 더 남았는데 누가 예상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게 이제 선거전이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수사 일정이나 정치 일정을 볼 때 이때 한번 고비가 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큰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지 않나요? 어제 그런 얘기는 좀 없었습니까? 어제 의총은 사실 그런 구체적인 어떤 흐름에 대한 얘기하는 분위기는 자리는 아니었어요. 아니었고. 예. 이후에 이제 좀 선대가 재구성되면 이런 지적은 있었어요. 뭔가 좀 시기나 상황을 놓고 쭉 좀 분석해 가면서 전략을 짜나가는 것이 좀 잘 안 보였다. 근데 아마 이제 슬림하게 되든 아니면 어떻게 역할이 재구성되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좀 짜겠죠. 근데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저거 다 떠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호감들을 낮추는 게 지금 당장 급선무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메타버스 칭찬하셨잖아요. 실제로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그 후보의 이미지하고 직접 만나보고 났더니 다르더라라는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도 성공하는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획들을 계속 하면서 그 이미지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좀 바로 잡아 나갈 필요가 있고요. 저도 메타버스 뉴스를 보면 이제 주변에 얼마나 사람이 모여 있고 열기가 어떤가 이거를 꼭 체크를 하는데 상당히 지금 그 현장에서 반응이 좋다고 지금 그렇게 자평하고 있어요. 메타버스. 네,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그다음에 제가 메타버스를 보고 있으니까는요. 알쓸 신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알쓸 정말. 신잡? 왜냐면 알쓸 신잡처럼 이렇게 여러 사람들 시민들하고 게다가 막 만나서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굉장히 분위기를 호의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있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을 한 번씩 꼭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상인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시는데 네. 상인분들이 대화를 나누고 나면 저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되겠네? 라는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이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특히 전통시장 어려움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기획들과 를 하시면서 경험이 쌓인 게 있고 정책적 비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편하게 이렇게 상인들하고 나누면 상인들이 다 저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되겠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재명 후보가 국감장에서나 아니면 관훈 토론회 또 여러 가지에서 보면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냉철하게 파이터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로써 이제 인정을 하는데 사실은 평소에 약한 게 상당히 인간적인 모습 또 그야말로 이제 인간성에 대한 매력 뭐 이런 것들이에요. 누가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그 옆으로 다가갈 수 있게 좀 열어줘야 되는데. 글쎄 말이죠. 근데 그런 이게 안 된다, 것들은 이런 그게 잘 안 됐는데 이번에 메타버스가 일단은 그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열어줘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조금 일상적인 얘기들. 왜냐하면 솔직히는요. 이렇게 그분 관훈 토론회 보다 내 국감은 보고서 잘하시네 이랬는데 관훈 토론회 보면서는 야 제가 질리더라고요 정말. 야 내가 기자라도 야 어떻게 찔릴 데가 없게 저렇게 완벽하게 대답을 하면 어쩌란 말이냐. 저는 그게 어떨 때는 좀 나쁠 수도 있고 근데 일반 국민들은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조금 허점이 있더라도 인간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이러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걸 메타버스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는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면은 지금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힘당이나 아니면 보수 언론에서 이재명 후보한테 하는 걸 보면은 부정적 이미지와 프레임을 덮어씌우기 위해서 하는 걸 보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하듯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에 제가 모멸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거는요. 완전히 멸시하는 심정으로 막 그렇게 씌우는 게 너는 우리 짤락이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도 참기가 어려웠었는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거를 야, 저 친구들 너무하네.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일 잘할 것 같고 추진력 있을 것 같은 사람한테 아니 저런 식으로 얘기할 거 있나. 그리고 저기는 뭐 본인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좀 이제 비호감도를 낮추는 데 굉장히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2030에 대해서는 2030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그 대학교 방문해서 강연도 하고 청년 그 대학생 기자연합회의 기자분들하고도 간담회도 하고 이후에도 이제 대학들 방문 및 뭐 또는 대학과 상관없이 청년들과 이야기 나누는 행사들을 많이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 통해서 좀 회복도 하고 또 정책 관련돼서도 이제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아무튼 뭐 이제 지금 어찌 본다면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중도 하는데 지금 중간지대에 머물고 있는 게 2030이라고 하니까 2030의 마음을 어떻게 얻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아주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혹시 뭐 조언 주실 게 있습니까? 아니 지금 메타버스에서 계속해서 듣고 있는 거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잘 듣고 그다음에는 같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도 알고 있어요.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걸. 그걸 같이 고민해 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야기하려고 준비했는데 저 진행자가 이 발언 기회로 앉았다 혹시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없죠. 오늘 하도 구박 받아갖고 찔려갖고 없죠. 네, 마무리해도 되죠. 예. 무서워. 무서워. 무섭지만 재밌어. 네.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전 의원,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물러가고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기록돼요.